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MBN 아침엔 매일경제 진행을 맡은 정광재입니다. 오늘이 9월의 첫날입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가을이 한층 빨리 다가온 느낌인데요. 코로나와 한절기에 건강관리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 언론이 주목한 일면 소식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였던 2017년 400조 7천억 원과 비교해보면 200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인데요. 정부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커지면서 국가 채무는 결국 내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서 GDP의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탈레반의 축포 속에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던 미군이 철군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돈 2,330조 원을 퍼부은 이 전쟁은 17만여 명의 희생자만 나왔을 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또 결국 아프간은 다시 탈레반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과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당장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입장 차이는 여전히 커서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법안 조항과 관련해선 여야 의원 4명과 언론계 전문가 4명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영변 핵시설에서 냉각수가 방출되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는데 냉각수 방출은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AEA는 북한이 영변 외에도 강선에서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명쾌한 해설과 논리로 아침엔 매일경제 함께해 주실 4분의 패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MBN 아침엔 매일경제가 오늘 첫 소식으로 다룰 이슈는 내년도 나라 살림입니다. 우선 동아일보 일면 기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년 나라 빚이 1,068조 원까지 늘면서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란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 604조 규모로 편성이 됐는데 사상 최대 규모고요. 정부 지출은 5년 사이에 200조 원이 늘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종은 평론가님, 사실 604조 원 연간 그 나라 살림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평가도 들고요. 코로나라는 비상시기였기 때문에 또 확대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일부 들기는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임기 초반부터 사실은 뭐 추경안 연속적으로 편성하고 하면서 네. 확대 재정을 계속 이제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미 그랬고 사실은 이제 내년 정도면 그래도 코로나 국면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내년까지도 지금 이렇게 그 확대 재정으로 거의 뭐 초슈퍼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좀 이제 네. 해놓은 건데요. 거의 역대급이죠. 어떤 정권도 이렇게 그야말로 원 없이 돈을 쓰고 가는 정부는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산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또 벌어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적인 회복 노력과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가 늘어난 604조 4천억 원입니다. 네, 604조 원 규모는 지금 이종훈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뭐 슈퍼 예산, 초슈퍼 예산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분별로 어떤 쪽에 좀 돈이 많이 쓰이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살펴볼 텐데요.
세금 일자리에 11조 원, 청년 달래기에 23조 원을 써서 글쎄요, 뭐 대선용 예산이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예산의 가장 많은 분야가 쓰이는 쪽은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에서 36%를 차지해서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서는데 내년 출생아부터는 200만 원의 축하금을 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복지 분야의 예산 지출이 가장 많고 그리고 또 증가폭도 빠를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이제 저출산, 노령화,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그런 일면을 반영했다고 봐야겠죠. 이제 가장 큰 부분 같은 경우는 불평등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이전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복지 정책을 통해서 힘든 분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부터 실제적으로 불평등 플러스 코로나19가 붙게 되니까 가난한 분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분들은 더 많이 부가 창출되는 이런 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단위라고 얘기하는 건 국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재정 정책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좀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청년이나 일자리 부분에 많이 투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위소득 이하 65세 이상의 중위소득 이하가 한 2%에서 33%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분들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는 빈곤선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예산들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 재정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연동돼서 저는 세금도 증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계속 세금은 줄이면서 정부 지출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스스로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 때문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중복지, 뭐 야당입니다만 중복지 그다음에 중세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계속 정부에서는 는다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앞으로 변화되는 세계와 우리 경제 상황, 구조적 상황에 맞게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좀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이제 이렇게 확대 재정을 하고 또 국세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적자 재정을 편성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소식이겠죠. 조선일보 오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정부 들어서 5년간 빚이 400조 원 급증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400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뭐 5천만 명 이렇게 치면 1인당 빚도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이 슈퍼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금을 그만큼 걷지 못하니까 국가 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해야 할까요? 일단 뭐 조세가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늘려야 될 필요성은 또 분명히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아까도 앞에서 그 평론가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로나라는 이런 여러 상황들 그리고 또 뭐 그 국제 경제에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진행이 되다 보면 개인당 채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금을 또 늘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세금을 또 늘리다 보면 또 국민들 생활이 또 팍팍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또 심도 있게 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종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률이 좀 지속적으로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세금이 늘면서 내년 조세 부담률이 20.7%,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정부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4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증가하는 건 부동산 관련 세금인 것 같아요. 매일경제 4면에서는 부동산 값은 잡겠다고 했지만
그런데 종부세가 30%더 거칠 것이다라고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평론가님, 최근에 이 종부세 관련해서는 부과 기준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 진행되다가 결국엔 공시가 11억 원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뭐 원체 그 부동산 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 뭐 당연한 일인 것인데요. 저는 그 예를 들면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것이 적절하게 그다음에 뭐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잘 쓰인다고 하면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동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도 과연 이것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특히 이제 피해를 많이 입은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불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고 그에 대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잘 쓰이고 필요한 곳에 잘 쓰인다고 하면 거기에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원래 이제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국가가 쓰는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도 동의를 하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6년 전에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비판했던 내용을 우리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6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너무 많은 이 빚을 지는 거 아니냐. 네. GDP 대비 40%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아니 50%가 넘어가서 이제 6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40%를 마지노선으로 6년 전에 생각했는데 과연 그 정도 60%까지 육박할 만큼 부채를 많이 져야 될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제 이 부채 비율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OECD 평균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OECD와 우리나라는 이 부채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네. 예, 개발도상국의 어떤 잔존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어서 OECD만 갖고 비교를 하기에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증가한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크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OECD 국가들의 국가 채무와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마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는 증가하고 있고 남북 통일이라는 또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님. 예, 뭐 그렇긴 해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중부담 중복지 예. 이로 이제 향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의 문제죠.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이제 유발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뭐 생기는 현상들이 이제 국가 부채가 갑자기 이제 증가하는 그런 이제 현상인 네. 건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전 굉장히 이건 비겁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뭐 문재인 케어나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복지 확대를 좀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부동산세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증가되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조세 체계를 조정을 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제 인기가 좀 떨어지는 정책이니까 쓰지 않고 돈을 써서 여러 가지 혜택 주는 것 이거는 또 인기를 얻는 정책이니까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편식을 좀 한 거예요. 예. 그 결과 단기간에 이렇게 국가 부채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이거는 불가피하게 뭐 재정 악화뿐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최근에 물가가 살인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것도 예. 시중에 이렇게 많은 그 돈이 풀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막 시중에다가 돈을 이렇게 풀게 되면 예. 물가 인상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외면하고 너무 한쪽으로만 지금 이렇게 이 공급 위주로만 돈을 풀고 있는 것. 이거는 좀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난 뒤가 지금 더 문제가 아닌가. 네.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다 쥐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령화 불가피하죠. 그래도 어찌됐건 고령화 사회 관련해서 기성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안 하다 보면 미래 세대가 이게 굉장히 위험해진다. 부담도 부담이지만
뭐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IMF 구제금융 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다라는 걸 네.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산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뭐 백신 문제들 이렇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경향신문 오면 보면요.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5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7배나 대폭 늘어난 수치고요. 백신 구입비를 2조 6천억 원 배정했습니다. 현재 백신 물량과 관련해서는 뭐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아서인지 9천만 회분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도 함께 세워뒀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8월 국회가 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굉장히 시끄러웠죠. 결국 어제 본회의 상정에는 실패하고 여야가 오는 27일에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합의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관련 영상 살펴보고 기사도 이어가겠습니다. 이 원만한 합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을 이끌고 계신 김기현 원내대표와 또 추경호 수석부대표의 값 있는 결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일단 잠정적으로 약 한 달 시간을 걸면서 뒤로 연기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처럼 시간을 벌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 일면 살펴볼까요? 8인 협의체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 속도 늦춘 언론법이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이 8명은요. 여야 의원 4명, 그러니까 여야 의원 2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언론 전문가 4명을 구성해서 법안과 관련한 조항들을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내내 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죠. 김종욱 교수님, 일단 시간은 오늘이 1일이니까 27일까지 대략 한 달의 시간을 벌어둔 셈인데 이 기간에 이 핵심 이견을 좁혀갈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국민들이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서 네. 국민적인 토론은 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번 참에 그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2개 정도 같아요. 네. 거의 중과실 추정 같은 경우는 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2가지 정도의 쟁점인데 저는 이 2가지 쟁점이 2가지로 좁혀졌기 때문에 여당도 빼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예. 야당은 이걸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27일까지도 상당히 많은 접점들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뭐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네. 형법과 같이 연동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사 열람을 차단하는 게 이제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기사 자체를 가지고 차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침해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쟁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여야가 합의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 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적인 차원에서 언론개혁, 그러니까 언론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언론이 계속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같은 경우 찬성하는 여론이 좀 높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론도 잘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통과 과정에서 언론이 반대하기 이전에 언론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자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안을 잘 안 내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참에도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동수로 뭐 하는 게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언론 스스로도 이 법에 연동될 수 있을 만큼의 자기의 수습책들 자정책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저 그랬을 때 아마 여야가 이런 압력들을 통해서 소위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쟁점들을 축소시켜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좀 언론 스스로가 네.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짜뉴스와 같은 국민이 피해보지 않는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법을 가지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김종욱 교수 얘기한 것처럼 국민일보 기사도 민주당은 핵심 조항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명확하고요. 국민의힘은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 강행 처리를 막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결국에는 민주당의 명분만 세워주고 어차피 27일에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의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이 국민의힘이 이번 협상 잘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잘했다고 뭐 볼 수 있을지는 뭐 한 달 뒤에 가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어쨌든 지금 당장에 뭐 충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관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한 달 뒤에도 어쨌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 조항들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지금 없는 상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일 한 달 뒤가 됐지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이 부분을 또 야당이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관련돼서는 그때 또 힘겨루기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안 처리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마냥 세게 밀어붙인다고 할 경우에서는 입법 독주라는 또 이런 그 오명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를 조금은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예.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조율이 서로 이루어질지에 관련돼서는 정말로 막판까지 가봐야지 어느 정도의 조항이 포기되고 어느 정도의 조항이 선택되는지는 그때 가봐야지 솔직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언론중재법에 어쩌면 뭐 제재 대상이고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언론기관 단체들, 한국신문협회, 관훈클럽 등 7개 언론단체는 언론법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일보가 이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매일경제 6면 살펴보면요. 야당과 협의체를 만든다지만 언론법 독소 조항은 고치기 어렵다는 여당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욱 교수가 얘기했었던 독소 조항, 그러니까 쟁점 조항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중과실 추정, 또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과 같은 독소 조항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김재섭 위원님, 예. 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은 김종욱 교수님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저 세 조항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요. 결국에는 저 세 개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영미법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영미법 같은 경우에서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에게 그 봉쇄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언론사의 입막음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봉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비슷하게 될 수가 있겠죠. 네. 언론사가 나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을 때 전략적으로 소송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입막음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냐면 역봉쇄 소송이나 반봉쇄 소송을 해서 네. 언론에게 그 입막음을 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소송을 한 사람이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논의되지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개념들이 뭐 악의적, 뭐 보복적 이런 굉장히 모호한 개념들이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뭐 5배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정해놨거든요. 예. 굉장히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그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냐면 언론 이 언중위에서 행사를 네. 하지 않습니까? 언중위가 우리가 준사법 독립기구라고 하지만은 네. 실제로 언중위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90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행정부랑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과연 이 원중위가 사실상 그 법원의 판결 이전에 기사를 삭제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언론사에 전략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물음표로 남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다 모호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이유들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고 네. 대다수의 언론 단체, 언론 기관들도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심지어 외신까지도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한 달 동안 민주당이 굉장히 숙고 많이 하고 국민들, 그다음에 언론 기관, 그다음에 정부들의 입장들을 잘 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재밌는 게 있네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처음으로 여야 의원 4인과 전문가 4인이 구성돼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라는 보도도 함께 있습니다. 중앙일보 오면은요. UN 인권사무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식 입장이 뭐냐 이런 그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특별 서한을 보내면서 언론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하고요. 이런 그 서한을 보내서 우리 정부의 이런 우려의 뜻을 전하거나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죠, 이정훈 평론가님? 예, 뭐 처음은 아닌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분명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이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되면 이거는 거의 뭐 국가보안법급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 과거에 굉장히 악용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무조건 간첩이라고 그냥 개념 규정 짓게 되면 선의로 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간첩으로 그냥 엮어 넣을 수 있는 예. 그런 그 상황이 됐듯이 이번에 이 언론중재법 그대로 통과가 되면 가짜 뉴스라는 단어, 거의 그 간첩이란 단어급으로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그냥 해버리게 되면 그대로 그냥 그 여러 가지 뭐 거의 뭐 공안 통치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그 여지가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공론화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예. 예. 왜 임기 말에 와서 이거를 이렇게 강행 처리하며 임기 초반부터 언론 개혁에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뭐 탈원전 관련해서도 공론화 과정 거치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거야말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네. 이거는 뭐 여야 간에 뭐 전문가 몇 명 데리고 이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운명 또 국민의 운명하고도 이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야말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과정들이 좀 필수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엔으로부터 이런 그 공식 입장을 요구받은 서한이 과거에 국회가 대북전단 처리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등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정부가 60일 내에 공식 입장을 회신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사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 침묵했었죠. 관련해서 추가 논의를 환영하고 법에 남용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 이게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처음에는 좀 거리를 뒀다가 나중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를 찾아서 일종의 우려의 목소리를 한번 전달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김종욱 교수님,
어제 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재에 의해서 토론할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 삼권 분립 사회에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행정부가 미리 제기하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는 또 특히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그 법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야당이 좋아하겠지만 예. 합시다 언론개혁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엄청난 큰 논란이 더 벌어졌을 겁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비판을 할 때 당연히 삼권 분립돼 있는데 대통령한테 입장이 뭐냐고 요구하는 건 전 그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저는 이번 참에 좀 저희가 확인할 부분이 뭐냐면 언론개혁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소위 시청자 또는 구독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네. 시청자들이 어떤 언론에 대해서 선택을 통해서 언론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나은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이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면 언론 스스로가 자정안을 내놔서 예.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주변대로 좋다. 이것도 안 됐을 때는 마지막의 수단이 저는 입법적 수단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이것들을 맞는 방법들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측면들과 관련해서 소위 1, 2조항 같은 경우가 제대로 좀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입법권이 좀 앞으로 나가는 형태가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들이 조금은 안 좋으니 대통령이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로세스는 되게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고민스러운 대목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이유가 뭐냐면 권력을 감시하는데 권력은 많은 수단이 있으니까 네. 언론은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면서 정의의 균형을 맞춘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의 자유를 누린 만큼 만약 국민이 피해를 봤을 때 가짜 뉴스로 언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정 노력들에 대한 제안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남는 부분들은 국민의 피해예요. 그럼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걸리기 때문에 네. 전 이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언론이든 아니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든 제시해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또 그런 하나의 결과물로서 9월 27일 날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합의를 도출해서 좀 입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로 통과되는 방식의 좀 아주 좀 전형적인 좋은 모습들을 좀 국회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언론중재법 처리가 워낙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초선 의원인데요. 거의 모든 신문에 이 의원의 얘기가 실려서 초선 의원이 이렇게 거의 모든 신문에 보도되기가 쉽지 않은데 김승원 의원이 주인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이 김승원 의원이 언론중재법이 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종의 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뜻에서 자신의 SNS에 GSGG라는 메시지를 남겨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GSGG라는 게 어떤 뜻인지 또 김승원 의원의 해명은 어떤 해명을 담고 있는지 조대진 변호사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본회의가 처리가 이제 무산됐죠. 이제 예. 그 서로 이제 한 달간 그 냉각기를 가지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언론법을 주도하기로 했던 그 사람 중에 민주당의 김승원 초선 의원이죠. 예. 초선 의원이 그 언론에 의하면 좀 불만을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중재를 하려는 노력에 예. 조금 불만을 갖고 이제 그 본인의 SNS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GSGG라는 글을 올렸는데 네. 이게 욕설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본인은 해명하기로는 이게 정치 권력은 일반 의지에 봉사해야 된다라는 그 영문의 그 이니셜을 딴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일반 기자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다라고 해서 예. 결국에는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가서 사과까지 하는 그런 것으로 일단락이 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GSGG를 글쎄요, 일반 유권자나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사실 발음도 굉장히 좀 어렵죠. 그리고 Governor of General G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글에 없는 표현이라고 하던데 김재석 평론가님 이거 우리 조대진 변호사는 이제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논란이 좀 어제 정치권에 좀 컸던 것 같아요. 컸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쓰는 용어가 쓰는 이니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에. 예, 그래서 도대체 저 얘기를 뭐 굳이 저렇게 영어로 풀어가면서까지 변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누가 봐도 이것은 뭐 욕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김승호 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금 저 논란뿐만 아니라 그 윤희숙 의원이 사퇴한 바 없다라는 예. 사실 이제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너무 공공연하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 예. 되게 엄중한 사안인 것은 뭐 당연히 알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 달간의 수기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것인데 저런 식으로 뭔가 누가 봐도 욕설인 것을 남기고 공공연하게 그것도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모욕적인 말들을 하거나 그다음에 사실 확인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상대당의 의원의 어떤 사퇴를 가지고 뭐 폄하를 한다든지라는 방식은 굉장히 좀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기사 말미에는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의장에게 사과했다는 소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어제 사실 그 본회의에서는요, 우리가 언론중재법 처리에 워낙 많은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좀 주목할 게 있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사학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을 다루고 있어요. 사립학교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들은 차라리 국가가 사학을 인수하라라는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 사학법은 사실 뭐 과거에도 개정될 때마다 굉장히 큰 논란을 낳았던 부분들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게 이렇게 논란이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학과 이제 뭐 공립학교의 차이라고 한다면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교사 채용 관련해서 네. 사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율성을 이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부작용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뭐 이사장이 뭐 그 일가가 하여튼 뭐 그 인사에 개입을 한다든지 뭐 예. 하여튼 그런 이제 폐해가 없잖아 있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입법을 한 그 사학법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인사 채용 관련한 부분을 교육청에다가 이제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놓은 부분이 있는 네. 거죠. 이러면 사실은 국가가 뭐 선발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이게 어떻게 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 공립학교나 다름없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일부 사학이 그 인사 채용 관련해서 뭐 그런 이제 비리가 있었던 부분이 문제인 건 분명한데 꼭 해법이 이런 식이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학이라는 것은 사학이 추구하는 건학 이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교직원을 뽑을 권리를 사학은 좀 보장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개정된 사학법은 적어도 1차 시험은 국가가 치르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사학과 이번 사학법 처리 과정에서는 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안도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6면 보면요. 이 법안은 사실 국민 여론만 놓고 보면은 큰 이견이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조금 차이는 좀 보였었던 거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병원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모니터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죠. 2023년부터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의료계에서는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김종욱 교수님, 이 수술실 CCTV 내용은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었던 법안이기도 해서 관심이었죠. 예, 그렇죠. 뭐 이제 환자들의 권리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 아시겠습니다만 환자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 의료 법인들 같은 경우는 뭐 막대한 변호인단들을 통해서
소위 자기의 어떤 수술 과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처럼 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들은 환자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은 거의 압도적인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의료계 얘기는 뭐냐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소위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안 할 수도 있다. 오히려 환자에게 부담이 된다. 저는 이 얘기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CCTV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 자체들은 오랫동안 벌어졌던 수술실 내부에서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의사들 스스로가 이것을 갖다가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환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입법이 추진됐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앞으로의 진료 수술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것들을 완충하는 방법들로 접근을 해야지 원천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건 전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의 오히려 상당히 월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하튼 국회에서 이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또 다른 법 가운데 군사법원법도 통과가 됐는데요. 평시 군사 관련 법 처리를 뭐 군사법원에서 해야 되느냐, 민간법원에서 해야 되느냐, 이걸 민간법원으로 이양하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었지만 군 성범죄에 한해서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도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본격화된 대선 경선 레이스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8면 기사를 살펴보면서 여권 내의 이 대권 경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권 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경선 레이스를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견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 불거진 무료 변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도 연이어서 비판 논조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국일보는 전관 도장값만 수천만 원인데 이게 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관행상 이름만 보태주는 게 있었다라는 법조계의 의견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이 내용 계속해서 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법조계의 관행을 보면 일각에서는 뭐 이게 정관 도장값이 수천만 원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뭐 재판 그 변호인단의 무게감을 좀 더하기 위해서 뭐 친한 선배들이나 뭐 이런 그 분야에 조금 이제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냥 부탁하기도 합니다. 선배님 좀 이렇게 좀 같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관행상 이름만 보태줬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이 청탁금지법의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송도한 그 재판관이 소극적인 변론 행위를 그러니까 직접적인 변론 행위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사실 그러면 이렇게 무료 변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관련 수임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챙겨봐야 한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8면도 이런 무료 변론과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감정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정 의원,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비판 강도를 아주 높였어요. 이 윤영찬 의원은 더군다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장을 지냈던 성남시 국회의원이어서
이 갈등 양상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 같은데요. 김재섭 위원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경선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명락대전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이번에 무료 변론 논란을 이렇게 뭐 간단히 보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한편으로는 뭐 이름을 빌려주는 관행도 있겠지만은 예. 변호사의 관행 기본 10분만 통화를 해도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한편 또 관행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는 송두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름 자체가 큰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 변론했다, 이란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무료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고 분명히 그 값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름값이 무거운 이상 이것을 무료라고 하긴 어렵다고 하고요. 설령 뭐 그런 호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송두환 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뭐 도와줬다 이제 이런 건데요. 사실 그 이번에 그 문제가 되는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이름만 빌려줬다고 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국가인권위원장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재판의 내용, 그다음에 판결의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이름만 빌려줬다 하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어떤 부분이라도 이번 이 무료 변론 논란을 사실 지금 여권 내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본선에 올라가서도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끊임없는 지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윤영찬 의원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시장을 지낸 성남시 국회의원인데 반대로 또 이낙연 후보와는 동아일보에서 같이 근무를 한 인연이 있어서 이낙연 캠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 강도, 비판 메시지를 자주 내놓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와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세계일보 오면은요. 어제부터 이 국민 순회 경선이 민주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는 대세를 굳혀서 50%를 얻고 결선 투표를 가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반대로 2위 그룹에 있는 이낙연 의원은 조직력을 앞세워서 추격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 이 첫 전선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가 전체 판도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첫 번째 순회 경선에서 나온 충청권의 표심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충청권은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뭐 역대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하는 이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첫 이제 그 순회 경선 일정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예. 이후에 진행될 다른 지역에서의 이 순회 경선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원들이. 일종의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일종의 이제 밴드웨건 효과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꼭 그렇게 또 볼 문제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사실은 좀 상당히 다른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이제 뭐 반전이랄까, 의회의 역전 상황이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단 초기부터 이제 승기를 잡아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건데요. 사실은 조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두 후보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당내 조직 기반이 그렇게 확고한 분들이 지금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차이가 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결과하고 또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됐건 뭐 당원 대의원들 중심으로 일단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충남 대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가 언제 나오나 살펴봤더니요. 4일 대전 충남 합동 연설회에서 공개되고요.
5일에는 세종 충북 합동연설회에서 해당 지역 투표가 개표되기 때문에 4일과 5일에 충청권 민주당 경선 표심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야당의 대권 레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앙일보 14면인데 야당은 지금 경선 룰을 두고 유력 후보들 간의 이견 때문에 갈등이 치닫고 있는 모습이죠.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 측, 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룰을 두고 공방을 가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후보 측은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제외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홍준표, 유승민 의원 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제2의 이항구가 되려는 겁니까? 이틀 전 저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선 룰은 토시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납니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차라리 그냥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저는 경기를 심판하는 그 주최 측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방식에 승복하고 따를 생각입니다. 네. 자, 김종욱 교수님, 이 양측의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역선택 조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상당히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당대표 선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든 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선관위가 그것들을 바꿀 때는 거기에 타당할 만큼의 논거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이 핵심은 좀 역선택 문제라기보다는 친윤 반윤 싸움이 드러나는 하나의 가장 쟁점이 역선택 방지라고 하는 룰로 등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전 그럼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100%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두 번째가 2차 같은 경우는 70대 30, 마지막 최종은 50대 50, 그러니까 당원하고 이제 국민 여론조사인데요. 그랬을 때 만약에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두 개를 했을 때 역선택 방지 조항들을 집어넣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당원들 자체나 지지자들 자체의 투표율 자체가 한 이중적으로 예를 들면 가산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역선택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후보는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들이 의도돼 있는 투표 행위라고 어떻게 국민의힘에 있는 선관위가 이것들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 여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전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역선택 방지 룰을 집어넣고자 하는 부분들은 전 상당히 여론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그럴 이유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과학적인 논거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경준위 결정을 반대로 하게 된다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룰을 바꿨다는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면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과 반윤 갈등들은 더 거셀 수밖에 없다. 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든 안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쩌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기 때문에 높아진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역선택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보는데요. 김재석 의원님,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정홍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 후보 측들이 좀 반발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의 어떤 권위가 많이 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역선택과 관련돼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난 이제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그 다음에 있었던 전당대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대선까지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이제 당원 당규에 따르면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례 조항을 통해서 특별한 경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는 것이 기존의 이제 전통이었고요. 특히 이제 4.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결과를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당시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을 봤을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표를 가져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민주당이 당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이들을 여론조사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선택지로서 배제를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서 김경윤 교수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말을 붙이면 이런 이제 관행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준이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당시에 또 뭐 그 당시에도 공정성 시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서병수 위원이 직접 사퇴까지 하면서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룰을 뒤집는다고 하면 이 어떤 선거 관리의 안정성을 굉장히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이 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룰들이 있을 텐데요. 역선택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이 다 한마디씩 하다 보면 선관위 자체가 흔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있던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그대로 이제 관철을 시켜서 선관위가 이 부분은 그냥 앞으로도 우리가 유지해 갈 것이다라는 인상을 줘야지 사실 혼란이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일보 사면은 윤 후보는 이틀째 충청권 중원 공략에 나섰다는 소식,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부산에서 집토끼에 나섰다는 소식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이 윤 후보는 충청권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죠? 또 뭐 지금 뭐 어느 지역이라도 다 지금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열심히 하는 거는 뭐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거운동 할 때 조금 그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전력을 의식해서 전통 보수층에 다가가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나와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수사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본인은 공직자 소임에 따라서 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그 애둘러서 포장을 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고 보여져요.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라고 떳떳이 말을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이제 와서는 그 당시에는 뭐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나를 밀어달라.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비겁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구속과 관련한 이슈를 현재 이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또 충청권에 가서 또 유경수 전 여사 상가에 가서 관련한 메시지들을 많이 내놓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다음은 국제 소식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경향신문 일면인데요. 탈레반 축포 속에 20년 주둔 미군이 떠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진 속 비행기는 카불을 떠나는 미군 수송기인데요. 미국이 20년간의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을 마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군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마지막 수송기가 이륙하자 탈레반은 폭죽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영상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Every single U.S. service member is now out of Afghanistan. I can say that with 100% certainty.
Any engagement with a Taliban-led government in Kabul will be driven by one thing only: our vital national interests. No nation has ever done anything like it in all of history. Only the United States had the capacity and the will and the ability to do it, and we did it today. And for those remaining Americans, there is no deadline. We remain committed to get them out if they want to come out. This decision about Afghanistan is not just about Afghanistan. It's about ending an era of major military operations to remake other countries. 미국은 지난 20년간 아프간에 주둔하면서 아프간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돈 2천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치욕적인 철군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보면 마지막 그 미군의 철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찍힌 사진이죠. 밤에 떠난 미군 상처뿐인 20년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아프간에서 철군하는 가장 마지막 미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주인공은 크리스토퍼 도너휴 미 육군 82 공수사단장, 그러니까 우리 계급 소장입니다. 백전노장인 소장이 중무장한 채로 마지막 수송기에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았습니다. 한국일보 이면 살펴보면서 이 아프간 전쟁이 미국에 또 우리 국제사회에 남긴 과제도 살펴보도록 하죠. 군인 2,461명을 잃고 1조 달러의 손실을 미군이 보았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실패한 전쟁, 숙제가 시작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미국의 이 실패한 전쟁, 남은 숙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탈레반 정권하고 이제 어떻게 관계를 재정립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이제 당장은 이제 닥친 당면 과제다. 벌써 뭐 정치 협상을 이제 시작한 상태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과거에 그 베트남전 이후에 베트남 정부하고 관계 복원을 한 거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이제 거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 연설에서 제일 마지막에 한 그 언급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 예. 그 미국이 사실은 그 뭐 중남미에 대해서도 그랬고 중동 지역에도 대해서도 그랬고 상당히 그 정치적인 개입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정 간섭도 하고 새로운 어떤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이제 많이 했던 거고. 네. 그게 이제 다 미국의 전반적인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왔던 건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앞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좀 변할 수 있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정부 시절에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면서 동맹의 가치를 좀 훼손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이 출범했을 때는 그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의 가치를 복원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들이 많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아프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철군하면서 동맹 외교의 회복이라든가 테러 저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11면도 관련 소식인데, 자국민 100여 명을 놔둔 채 야반도주하듯 출근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민이 한 100여 명 정도 된다는 거고요. 탈레반은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다라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제2의 사이공 굴욕이라는 제목도 함께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는 북한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5면인데요. 북한의 영변 핵시설 다시 재가동하고 있다는 관측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여러 정황들도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냉각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점을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포착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최근에 나온 자료만 놓고 보면 북한의 핵가동은 거의 뭐 다시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징후들을 봤을 땐 그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마
한미 정보당국 차원에서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북한이 소위 핵 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 이거 사실로 확인된다면 제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근데 역으로 따지면 저런 징후 자체가 북한이 거의 협상을 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원칙은 그런 거죠. 북핵은 불용이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 하나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북한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도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는요. 그 유엔에서 좀 가동하고 있는 대북 그 제재 있지 않습니까? 대북 유엔 제재. 네. 이 대북 유엔 제재의 단계적인 완화, 그다음에 북한의 핵시설의 해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단계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해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재는 절대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상황들을 들어주지 않게 되면 제재를 갖다 풀 수 없다라고 하는 서로 완전히 탁 틀에 박혀 있는 방식들의 상황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북한의 저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제사회가 엄중하게 문제제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유엔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는 단계적인 완화 해법, 북한의 해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소위 새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지 않게 된다면 저는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계속 북한은 핵 능력은 계속 증강되는 거고 네. 또 제재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긴장은 확산되게 되는 거고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얻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제재 완화에 응당할 만큼의 해법들을 마련해서 좀 대화의 계기들을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면서 청와대와 백악관은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더 시급한 시점이다라는 요지의 상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6면도 북한 영변 원자력 가동에도 미국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을 장마가 지속되면서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